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행정학 개론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학 개론 문제풀이는 우리 또 단원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 정리를 하셨으면 그걸 단원별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복습의 기회로 삼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공부의 단계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용 정리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정리가 좀 또 몇 번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 행정학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독을 늘려가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거기다가 나만의 또 서브 노트도 만들고 뭐 이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살짝 있잖아요. 또 암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완벽하게 한 큐에 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욕심이고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암기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역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놓쳤던 거는 없는지, 혹은 내가 이해했던 것의 포인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지점이 중요한 거구나 뭐 이거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풀이는 매우 소중한데요. 문제풀이를 다짜고짜 우리가 이제 단원별로 안 하고 20개 이제 동형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내용 정리의 성격을 가미한 문제풀이가 잘 안 돼요. 예, 그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실전 연습할 때 하는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이제 나중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그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 문제풀이 처음에 진입할 때에는 당연히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단원별 문제풀이. 그래서 뭐라고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 정리도 하고 외우고 막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한 걸 가지고 또 문제를 풀지만 또 잘 모르겠는 거 다시 찾아보고, 예, 그리고 내용 정리한 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근데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 이론에서 강의 들었던 거 다시 또 돌려서 틀어보고, 인강할 때는 그런 점이 또 좋은 점이잖아요.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또 치열하게 잘 좀 이렇게 끌어내시면,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행정학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학 개론 문제풀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단원별 문제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행정학의 여러 파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가 행정학 총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행정학의 이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 총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일단은 행정학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들과 그 속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 내지는 축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봤던 것이 행정의 철학,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총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행정학 이론의 전개 역사죠. 행정학 이론이 이 유럽에서도 좀 시작이 된 면은 있지만,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는 이 미국에서 이 발달한 우드로 윌슨 이래 발달한 행정학의 역사, 요거를 좀 잘 집어내야 되고요. 그걸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또 정리를 잘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아주 많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총론에서 우리가 다뤄봐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첫 시간이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한번 볼까요? 행정학 개론에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행정학 기본 논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학의 기본 논의에서도 이제 주제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 1절 행정학 자체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자,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이다 그러면 통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상권분립 체제 속에서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제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통치 권력이라는 것이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와요. 이 배경 지식입니다만, 우리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오는데,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 있습니다.
로크가 이권 분립으로 이걸 나누면서 어떻게 나눴냐면 두댕이로 자 통치 권력이 있을 때 이거를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제 입법권이다라고 봤고요. 입법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제 집행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집행권.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러면 입법 과정이다 그러면 정치 영역하고 좀 많이 가까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권이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하고 좀 관련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요것이 다시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 몽테스키에, 프랑스 몽테스키에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상권 분립론으로 요게 보다 더 세분화됩니다. 상권 분립론으로 세분화되는데 요 과정에서는 다시 집행권을 또 둘로 쪼개는 거죠. 집행권을 다시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권하고 사법권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사법권. 이렇게 나눠졌을 때의 이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겠네요. 그죠? 여기 행정권.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통치 권력 안에 그대로 그냥 다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다가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그죠? 네, 권력 분립론과 맞물려서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행정이라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떼어냈다고요. 저 정치 과정에서도 좀 요거랑 좀 성격이 달라 이렇게 떼어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 막 이렇게 사법 작용으로 판단 내리고 뭐 하는 이 작용하고도 또 별개로 이렇게 따로 떼어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행정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 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행정을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의 행정이면은 집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이제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체도 꼭 단지 국가, 정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을 넓게 보면 공행정도 있지만 사행정도 포함해서 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를 그냥 행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정부 조직도 이 안에 들어가지만 대규모 조직이라면 이 안에서 보편적으로 행정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넓은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간다면 정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을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 행정의 개념에서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 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주 깊게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죠? 예, 거버넌스 시대가 열렸고 80년대 중반 이후 이제 우리가 또 신국정관리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대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어색하지 않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행정작용에, 국가의 행정작용에서도 정부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제 민간 기업도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민들도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 행정의 개념에서는 이 거버넌스 개념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한 재반 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정은 정치 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보면은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과정과 분리됐다 이렇게 돼 있는 지점이 조금은 좀 마음에 걸리죠. 그죠? 일단은 정부의 활동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정부의 활동이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좀 지켜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행정의 개념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과정과 철저히 분리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상권 분립으로 이렇게 입법권을 따로 떼어내면서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제 행정이란 개념은 아예 하나로 뭉쳐져 있었으니까 거기서 떼어내는 과정에서는 야, 입법은 따르고 사법도 다른 거고 행정이 따로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지만, 그러나 이 행정작용이 입법작용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가는 것이냐,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말도
따로 떼어서 세워놓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의 행정학의 흐름은 또 이제 이것이 행정국가가 등장할 만큼 말이에요. 행정이 정체 영역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고 들어가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을 좀 걸러내시면 좋겠고,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경영은 사적 이익, 이윤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4번으로 찾아내시는 거. 애매하게 느끼지 말고, 예,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행정의 개념을 바탕에 깔고 답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2번입니다. 이제 공공행정의 본질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공공의 행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행정과 사행정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고 했었는데, 공행정과 사행정. 자, 근데 이제 공공행정의 본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시면은요, 적당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제 풀을 때에도 항상 이렇게 좀 체크해 가면서 가시는 것도 좋아요. 공공행정이라는 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적당하지 못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문제 푸는 연습. 그러니까 이게 귀찮더라도 문제 풀을 때 자꾸만 체크해가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야지 실전에서 이거 막 잘못된 거 찾으라 그랬는데 잘된 거 찾으라는 줄 알고 1번만 딱 보고 시간 없으니까 이거 맞아 그러고 넘어가고 틀리고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행정은 자연 및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초창기 때에는요, 이게 이제 환경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경시했죠. 잘 이제 인식을 못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그 생태학 같은 것도 등장하고 하면서 환경에 대한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중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공익은 추상적, 신축적, 상대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뒤에 가서 우리가 행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죠. 도대체 공익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공익이라는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공익이라는 가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합의되어서 도출되는 것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고 그리고 또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공익이 대표적인 이 행정 이념에서도 본질적 가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질적 가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실체설이 있고 과정설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과정설의 입장을 많이 또 주목해 보는 거죠. 그런 건 뒤에 가서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가치의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라고 하는 것하고 사실의 문제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나눠보면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이 있는데, 의사결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바탕에 깔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체계 밀접한 관계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에서 어긋난다 그랬는데, 요거는 틀린 얘기네요. 그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무를 부과해야지만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행정 작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체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때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제한도 불가피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2번도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의 특징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제시문하고 관련된 거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 풀을 때는 좀 요령도 좀 필요하잖아요. 도대체 뭐지? 행정학의 성격, 특성이 뭐가 있길래 그러지? 행정학 기술성과 과학성이 있었지? 맞아.
행정학은 얼마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이제 행정학 자체에 대한 또 과학적 접근이 또 필요했었지. 자, 그다음에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었어. 그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 각 어떤 그 정부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의 특성도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또 가치 중립성을 지켜줘야 될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의 전문성, 일반성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고 관련된 걸 찾아봐야 되겠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저개발 국가의 경제 원조와 함께 미국의 행정이론에 바탕을 둔 제도나 기술을 지원했다. 느낌이 좀 빡 왔어요. 지금 느낌이 왔는데 더 읽어보죠. 그러나 저개발 국가의 정치 제도나 사회문화적 환경 미국과는 다르대요. 느낌 진짜 너무 빡 오죠. 지금 너무 빡빡 왔어요. 새로 도입한 각종 행정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국의 행정이론이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행정이론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이것이 있잖아요. 원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다 적용될 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개발도상국들 이런 나라들을 좀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 나라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보니까 미국의 행정 체제 시스템, 미국의 이론 이런 것들을 접목해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왜 안 먹히는가 봤더니 그 나라들의 이 보니까 정치 제도, 사회 문화적 환경이 미국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미국하고 다른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행정제도, 미국식의 행정제도나 이런 것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되게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비교행정학 같은 것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서 요거는 행정학이 보편성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특수성도 있더라. 그 비교행정학은 그 특수성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내용들을 합의될 수 있는 보편적 내용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번 간단히 이렇게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행정과 이제 경영의 차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 자, 우리가 요거는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고 가야 되겠네요.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공행정과 사행정,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이거 갖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공사행정 이론론 그랬을 때는 행정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공과 사의 구분을 좀 이제 합쳐버리는 거잖아요. 모호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행정이 이제 정치로부터는 또 떨어져 나오게 되는 이런 이제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요렇게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가 보면은 이제 정치의 영역이에요. 정치의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행정의 영역입니다. 행정의 영역이고 여기가 경영의 영역이에요. 그죠? 경영의 영역이다. 그랬을 때 이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와 행정의 공통점은 역시나 여기에 이제 공익성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공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정치와 행정의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관리의 측면이 있는 거죠. 관리의 측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사결정보다도 관리의 측면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요, 공익성을 강조할 때는 정치랑 이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공익성 및 의사결정. 의사결정도 필요하다니까 행정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공익성 같은 거 강조할 때는 정치행정 이론론 쪽으로 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측면으로 간다. 관리의 측면으로 가면 그때는 뭐예요? 효율성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또 줄을 맞춰서 또 다시 써드리면 얘는 이제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혹은 우리 행정학에서는 능률성이란 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능률성 같은 거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고 공사행정 일원론이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경영하고 차이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성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공익성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셔야 돼요. 자, 공익성, 그다음에 공평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경영 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능률성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공익성의 측면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죠? 어떤 특정한 선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차등 대우가 있죠, 분명히. 자, 그래서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행정조직의 구성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그 속에서 이제 어때요? 그 속에서 안정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온다면 이거는 여기 관리의 측면이 경영하고의 공통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영과 구분된 행정의 속성은 아닌 거죠. 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또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1번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개혁으로 인해서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경영의 장점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민간의 어떤 신축성, 민간에서의 이 능률성의 도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또 이제 신공공관리론 같은 거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신공공관리론 같은 거 또 이제 거버넌스 시대가 열린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점이 뚜렷해진다기보다는 경영적인 측면 행정으로 자꾸 접목하려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다 옳은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그랬습니다. 정부 사업의 투입 중심으로 한 성과 측정이 강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에 경영하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이게 투입 중심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산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투입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 사업이 투입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는 뭘 집어넣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산출이 굉장히 좀 커지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행정의 경영화예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 중심이잖아요. 얘도 정부 사업이 행정의 경영화의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결과 중심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 중심이라는 점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겠죠? 시장 원리, 경쟁 원칙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경영화가 수익자 부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수익자 부담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공적으로 이제 정부 세금 조세를 통해 가지고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 같은 것들도 도입을 한다는 거잖아요.